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이나 대장을 뜻하죠. 그래서 장감염 하면 소장이나 대장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원충과 같은 병원체가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뜻해요. 장감염에 걸리게 되면 대표적인 증상으로 설사, 복통, 구토, 발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KCD 우리 질병분류에서는 이러한 장감염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류 원칙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균부터 보도록 할게요. 세균이 원인인 장감염은 A00부터 A05까지 분류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인 질환으로 콜레라, 장티푸스, 살모넬라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균성 장감염은 A00부터 05까지 분류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돼요. 각각의 질환명을 모두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세균성 장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A00부터 A05까지 분류를 한다. 이번에는 바이러스 장염입니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장감염은 A08로 분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 장염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장감염은 A08로 분류를 한다. 다시 정리를 하면 세균성 장염은 A00부터 A05, 바이러스성 장염은 A08로 분류한다. 자, 이번에는 A09 코드입니다. A09 코드는 감염은 맞아요. 감염은 맞아서 A 코드가 오긴 오는데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인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감염성 질환이긴 한데 어떤 세균이고 어떤 바이러스인지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았을 땐 A09를 사용한다. 이번에는 비감염성 위장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코드들은 감염성이었는데 지금은 B가 붙어서 감염성이 아니다. 감염성일 때만 A 코드를 줄 수가 있는데 비감염성일 경우에는 A 코드를 줄 수가 없다. 비감염성 위장염이 나왔을 때는 감염성 질환이 아닌 소화기 계통인 K 코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비감염성 위장염은 감염이 아니다. 만약에 감염이었다면 A 코드를 줬을 거예요. 감염이 아니다 라는 것은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경우를 뜻하게 되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원인이 아니고 약물이나 염증성 장 질환 등 비감염성 원인으로 발생한 위장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장염이라고 해서 모두 A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염성일 경우에만 A, 비감염성일 경우에는 K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한 페이지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감염성일 경우에는 A, 비감염성일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인 K 코드를 부여한다. 이제 실제 KCD 책에서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성 위장염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KCD는 3권 색인 책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는 게 이제 1권 본표가 되겠습니다. 항상 KCD를 찾을 땐 순서가 뭐부터다? 3권 색인 책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감염성 위장염에서 선도어는 위장염이 되겠습니다. 이응 부분에서 위장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위장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감염성 위장염이기 때문에 대시 하나짜리로 감염성으로 내려가시면 되죠. 그래서 위장염에서 감염성, 그래서 A09.0이 나온다. 여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확인은 어디에서 한다? 본표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A09.0 감염성 기원의 기타 상세물명의 위장염, 결장염. A09는 언제 준다? 감염성 장염은 맞는데 원인균을 모를 때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A09.0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감염성 위장염을 찾아보겠습니다. 역시 3권 색인에서 먼저 찾고 1권 본표에서 최종 확인을 합니다. 비감염성 위장염에서도 선도어는 위장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장염, 우리가 조금 전에 찾았던 위장염 페이지에서 감염성은 A09였는데 쭉 내려오다가 대시 하나짜리에 비감염성을 찾으시면 K52.9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장염은 위장염인데 감염성일 경우에는 A 코드,
A가 감염성 질환을 뜻하게 돼요. 비감염성 질환일 경우에는 감염성이 아니기 때문에 A 코드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K 코드를 주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감염성 위장염일 경우엔 A 코드, 비감염성 위장염일 경우에는 K 코드를 준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감염성일 경우에는 A 코드를 주고 비감염성일 경우에는 K51을 준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감염성인지 비감염성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되는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감염성이면 A, 비감염성이면 K 코드.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A 코드를 줄 수가 있는 거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공기로 전파가 되고 가장 흔하게 폐를 침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 신장, 신경계, 관절 등 다른 장기로도 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폐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로도 퍼질 수가 있다. 결핵에서 가장 중요한 병리학적인 특징은 바로 유가종 형성입니다. 결핵균이 폐에 감염되게 되면 우리 몸은 그 균을 완전히 제거하기가 어려워서 면역세포들이 결핵균을 둘러싸 유가종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가종 중심부 조직이 괴사하면서 사진 모양처럼 치즈 모양의 걸락괴사가 나타납니다. 걸락괴사가 나타나는 것이 결핵을 대표하는 병리학적 특징입니다. 폐 결핵에서 중요한 점은 중심부 걸락괴사라고 하는 것은 황백색의 치즈처럼 생긴 괴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결핵의 특징이다. 그래서 결핵하면 걸락괴사. 결핵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A15와 16.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폐결핵은 A15와 16을 통해서 주고 그러면 폐결핵 중에서 A15와 16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고 A17은 신경계 결핵이에요. 뇌와 촉수와 관련된 결핵. A18은 이제 다른 장기의 결핵이에요. 폐 말고 신장이나 관절이나 근육에 생긴 결핵을 우리가 폐외 결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A19는 좁쌀 결핵이라고 해서 결핵이 좁쌀 모양처럼 막 생기는데 이것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좁쌀 결핵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큰 분류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 결핵은 A15에서 16, 신경계에 발생한 결핵은 A17, 다른 장기에 발생한 결핵은 A18, 전신으로 좁쌀 모양으로 생긴 결핵은 A19가 되겠습니다. 폐 결핵에 해당하는 A15와 16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A15와 16은 폐에 발생한 결핵이에요. 폐 결핵은 결핵인데 A15와 16을 나누는 기준은 객담 검사나 배양 검사나 PCR이나 조직 검사에서 결핵균이 확인되었을 때 15를 주고요.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A16을 줍니다. 검사에서 결핵균 자체가 확인이 되었을 때는 A15를 주고요. 반대로 임상적으로는 폐결핵이에요. 엑스레이 등 영상 검사에서는 폐결핵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A16을 주게 됩니다. 즉 A15와 16은 폐결핵인데 결핵균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때는 15, 결핵균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A16을 부여하게 됩니다. 폐결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균이 확인되었느냐 확인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A15와 16을 부여한다. A15와 16이 폐결핵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또 결핵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입니다. 공동 캐비티라고 합니다. 그럼 캐비티가 뭔지 알아야겠죠? 캐비티라고 하는 것은 결핵으로 인해 폐 조직이 괴사되어 생긴 빈 공간, 구멍
구멍이 생긴 것을 말해요. 폐에 구멍이 생긴 것을 우리가 공동이라고 한다. 이 공동이 왜 중요하냐면 먼저 우리가 앞에서 A15인지 16인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폐의 구멍 여부에 따라서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공동의 유무로 이제 5단위를 세분류하게 됩니다. 의무기록에서 캐비티와 관련된 표현이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폐 결핵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폐 결핵은 A15와 16을 먼저 줄 수가 있다.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균 나왔는지 나오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균이 나왔으면 A15, 균이 나오지 않았다면 A16으로 결정을 한다. 여기까지 보고 또 중요한 게 공동의 여부입니다. 폐에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폐 결핵에서는 첫 번째로 균 확인을 한 뒤에 공동의 여부를 같이 확인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A17 코드이고요. A17 같은 경우에는 폐 결핵은 아니에요. 이제 A17은 신경계 결핵입니다. 신경계라고 하는 것은 뇌, 척수, 또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막에 발생하는 결핵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결핵성 수막염이 A17로 들어가게 돼요. 수막이라고 하는 것은 뇌와 척수를 싸고 있는 세 겹의 막이죠. 결핵성 수막염은 A17로 들어간다. 우리가 A15와 16을 폐결핵이라고 하고 그 외 기타 장기는 A18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A18이라고 하는 건 폐 이외의 장기에 발생한 결핵을 뜻하고요. 그래서 림프절, 뼈, 관절, 신장, 장, 피부 등 폐가 아닌 다른 장기에 발생한 결핵을 뜻하게 됩니다. A18에서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번표와 별표로 표현이 된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뒤에서 오늘 KCD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19라고 하는 것은 전신에 확산되는 결핵을 뜻해요. 사진처럼 결핵이 한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좁쌀 모양처럼 혈류를 통해 전신으로 확산되는 결핵을 우리가 속립성 결핵 또는 좁쌀 결핵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좁쌀 모양의 병변은 매우 위험한 결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T에서는 결핵이 이런 식으로 보여요. 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겨 있죠? 이것을 우리가 구멍, 공동, 캐비티라고 했습니다. 캐비티에 따라서 5단위가 결정되니까 의무기록에서 캐비티라는 표현이 있는지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사진은 지금 좁쌀 모양처럼 결핵이 번지고 있는 속립성 결핵, 즉 무슨 결핵이다? 전신에 생기는 결핵이다. 전신으로 퍼지는 좁쌀 모양의 결핵은 코드가 A19라고 했습니다. 같이 KCD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볼 코드는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된 공동이 있는 폐결핵이다. 자, 먼저 사전 찾기 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핵은 결핵인데 폐결핵이다. 폐와 관련된 결핵일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세균이 발견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A15와 16으로 찾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사전을 찾기 전이지만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A15를 줄 수 있었던 거고요. 공동의 여부도 중요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동이 있다고 표현이 되었으니까 공동이 있을 때는 5단위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함께 사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결핵을 찾을 때는 선도어를 결핵으로 잡고요. 항상 KCD의 시작은 3권 색인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색인책에서 기억 부분에서 결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폐에 확인된 조직학적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공동이 없었다면 A15.2 하나 그대로 주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는 공동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A15.20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코드를 찾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15.20이라고 하는 것은 A15는 결핵균이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A15가 왔고요. 1, 2, 3, 4, 5 마지막에 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공동의 유무를 표현하게 된다. 공동이 없었다면 1로 왔을 거고 공동이 있었기 때문에 0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다음은 결핵성 수막뇌염입니다. 지금 수막뇌염이죠. 뇌, 척수, 수막과 관련된 것들은 다 A17로 주게 됩니다. 결핵에서 늘 선도어는 결핵이고요. 결핵으로 인해서 수막뇌염이 생겼죠. 그래서 대시 하나짜리에서 수막뇌염으로 내려오게 되면
A 17.81 검표, G 05.0 별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핵이 폐가 아니기 때문에 A15나 16이 올 수 없고 수막 뇌염이라고 하는 것은 뇌, 척수, 수막과 관련된 건 신경계통인 A17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나왔을 때 이제 검표와 별표로 나왔는데 검표는 원인, 별표는 결과라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예요. 자, A는 감염성 질환이죠. 그래서 결핵을 뜻하게 되고요. G가 의미하는 것은 신경계통입니다. 그래서 결핵으로 인해서 수막뇌염이 생겼다. 검표와 별표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서 찾아볼 단어는 신장결핵입니다.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폐가 아니죠. A15나 16을 줄 수가 없다. 신장은 신경계통도 아니죠. 그래서 그 외 장기로 분류가 돼서 A18로 분류가 될 거예요. 결핵은 폐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기에도 생길 수가 있다. 신장 결핵에서도 선도어는 결핵이 되겠고요. 결핵인데 어디에 생겼다? 신장에 생겼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대시 하나짜리에 신장을 찾으면 A18.10 검표, N29.1 별표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A18이라는 점이죠. A18은 폐도 아니고 신경계도 아니고 다른 그 외 기타 장기일 때 A18을 주게 된다. 원인과 결과이다. A가 의미하는 것은 결핵이죠. 감염성 질환인 결핵이 될 거고 N은 비뇨계통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장은 우리 소변을 만드는 비뇨계통이어서 N 코드가 온 거예요. 단순하게 KCD에서 선도어를 찾고 코드를 찾는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찾은 코드를 보고 이 코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독이란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매독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기 때문에 A 코드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고요. 매독은 주로 성접촉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에요. 하지만 성접촉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 엄마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되는 선천성 매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매독은 1기, 2기, 3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만성 감염병이고요. 매독이 무서운 이유는 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심혈관계나 신경계까지 여러 장기에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만성 감염병 매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은 1기 매독, 2기 매독, 잠복 매독, 3기 매독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1기 매독에서는 감염이 되었는데 감염 부위에 통증이 없는 궤양, 우리가 이것을 경성하감이라고 합니다. 1기 매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성하감이다. 경성하감이라고 하는 것은 통증 없는 궤양을 의미한다. 2기 매독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균이 전신으로 퍼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발진이 특징이 되겠고, 잠복 매독에서는 환자가 특별한 증상은 없는데 우리가 VDRL을 매독 검사라고 하는데 이 매독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것이 잠복 매독입니다. 증상은 없는데 매독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것이 잠복 매독. 매독을 치료하지 않으면 가장 마지막 단계인 3기 매독으로 진행이 됩니다. 3기 매독으로 진행이 되면 고무종이나 심혈관계 질환, 신경매독 등 심혈관 계통이나 신경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독은 조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겠습니다. A50은 선천성 매독입니다. 선천성이라고 하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임신 중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감염이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선천성 매독을 조기와 만기로 나누는 기준은 2세입니다. 2세를 기준으로 2세 미만이면 조기, 2세 이후면 만기,
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선천성 매독의 조기와 만기를 나누는 기준은 2세이다. 선천성 매독의 병리학적으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허친슨 치아입니다. 허친슨 치아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치아가 고르지 않고 드라큘라 모양을 하고 있죠. 그림과 같은 허친슨 치아가 선천성 매독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간질, 각막염, 감각신경성 난처 등의 대표적인 임상 소견이 있습니다. 그럼 케이시즈를 통해 같이 분류해 보겠습니다. 두 예시 모두 선천성 매독입니다. 똑같은 선천성 매독 A50으로 분류가 될 건데 4단위가 지금 하나는 2, 하나는 7로 나뉘죠. 여기에서 나누는 기준은 환자 나이 2세를 기준으로 조기와 만기로 나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세이므로 2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을 때 조기로 내려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3세이므로 2세 이후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겠습니다. 선천성 매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이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이 나이의 기준에 따라서 조기인지 만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선천성 매독은 환자의 나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KCD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KCD를 찾을 때 늘 시작은 우리 3권 색인 책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독에서 선천성 매독이든 후천성 매독이든 잠복 매독이든 매독의 선도어는 늘 매독입니다. 그러면 매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 부분에서 쭉 내려가면서 매독을 먼저 찾으시면 돼요. 매독에서 대시 하나짜리에서 이제 선천성을 찾으시면 선천성 매독이 되고요. 우리가 선천성 매독에서 조기와 만기를 나누는 기준은 생후 2년이라고 했습니다. 1년일 때는 조기여서 대시 2개 조기로 내려가서 A50.2를 줄 수 있고요. 3세라고 하는 것은 2세가 넘었죠. 그래서 만기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는 A50.2, 만기는 A50.7, A50이 의미하는 것은 선천성이라는 뜻이고 4단위 수가 하나는 7, 하나는 2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4단위 수가 조기인지 만기인지에 따라서 분류가 된다. A51과 A52는 후천성 매독입니다. 후천성 매독도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환자의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 이내인지 감염 후 2년 이후인지에 따라서 조기와 만기로 나뉜다.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선천성은 환자의 나이 2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후천성은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국가시험에서도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KCD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명을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성 매독을 구분하는 기준은 감염 후 2년을 기준으로 2년 안쪽에 있으면 조기, 2년 후에 있으면 만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은 조기, 3년은 만기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후천성 매독은 감염 후 2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잠복 매독은 A53으로 분류를 하고 국가시험에서도 특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잠복 매독이라고 하는 것은 임상 증상은 없는데 혈청 반응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는 상태가 잠복 매독입니다. 잠복 매독에서도 감염 후 2년 이내이면 A51, 2년 이후이면 후천성 매독에 52 코드를 줄 수가 있는데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을 때는 A53을 주게 된다. 그럼 같이 KCD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잠복 매독이고요. 증상은 없는데 매독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다. 하지만 감염 시기를 알 수가 없다. 감염 시기를 알 수 있으면 A51이나 52로 분류를 할 텐데 감염 시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53이 나올 거예요. 그럼 KCD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성 매독은 선도 똑같이 매독에서 쭉 내려오다 보면 잠복성이 나오게 돼요. 잠복성은 A53.0이고요. 이 A53.0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 후 몇 년이 지났는지 알 수가 없다. 즉
즉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을 때 A53을 줄 수 있고요. 잠복성 매독이어도 감염 후 2년 이상, 감염 후 2년 미만, 감염 기간을 알 수 있으면 A51이나 A52 후천성 매독으로 분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리를 하면 선천성 매독은 A50으로 분류하고 후천성 매독은 A51, 52, 53 중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감염 시기를 아예 모르면 A53, 감염 시기를 알고 감염 후 2년 이상이면 52, 감염 후 2년 미만이면 A51 코드를 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은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핵심은 먼저 선천성인지 아니면 후천성인지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선천성 매독일 경우에는 이세를 기준으로 조기와 만기를 나눈다. 네, 이제 4단위 수가 조기인지 만기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후천성 매독은 나이가 아니라 감염 후 2년 이내인지 2년 이후인지에 따라서 조기와 만기로 나뉘어진다. 또한 감염 시기를 알 수 없으면 잠복 매독인 A53 코드를 준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바이러스 이름 자체가 베리셀라 좌스터인데요. 베리셀라라고 하는 것은 수두를 나타내는 의학 용어이고, herpes zoster 할 때 좌스터이 이제 대상포진을 나타내게 됩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최초로 감염이 되면 수두이고요. 수두에 걸렸었다가 다 나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수두가 신경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재활성화가 되는 것을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수두가 보이지 않는다고 다 나은 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다시 띠 모양으로 발현하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또 둘의 차이점은 수두는 주로 어릴 때 걸리고요. 또 전신으로 수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 대상포진은 전신이 아니라 띠 모양으로 일부분에만 국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병리학으로 정리를 하면, 먼저 베리셀라 좌스터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면 제일 처음으로 발현이 되는 게 수두입니다. 이 수두는 주로 소화기 때 발생을 하고 전신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후 수두에 걸렸던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신경절에 꼭꼭 숨어 있게 되죠. 나이가 들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가 되어 대상포진이라고 합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서로 다른 질환이라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두와 대상포진은 같은 바이러스이지만 질병이 분류가 되어 있다. 즉 다른 질환이라는 거고요. 수두는 B01, 대상포진은 B02로 사용을 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최초 감염인지 재활성화된 감염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전신이 아니라 띠 모양으로 발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재활성한 대상포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수두는 01, 대상포진은 02로 분류된다라는 점 알아두세요. 수두와 대상포진은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렴, 뇌염, 수막염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수두나 대상포진 코드가 아니라 합병증이 포함된 세부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진단명에 합병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수두를 찾아보겠습니다. KCD를 찾을 땐 항상 시작은 3권 색인 책입니다. 시옷에서 쭉 내려가서 수두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두 B01.9로 확인이 되고요. 기본 수두일 때는 B01.9 코드를 주면 되고,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아래 무엇을 동반한 각막염인지 뇌염인지 수막염인지 이렇게 합병증 코드를 따로 부여해야 한다. 지금은 가장 기본 코드인 수두 B01.9를 부여하면 됩니다. KCD에서 대상포진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선도로 잡고
디귿에서 쭉 내려가면서 대상포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찾았을 때 코드가 바로 나오지 않고 대상포진하고 각 가로에 헤르페스 대상포진을 참조하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는 선도어가 대상포진이 아니라 헤르페스에서 대상포진으로 내려가라는 설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선도어를 헤르페스로 잡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페스는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히읗에서 쭉 내려가면서 헤르페스를 찾으면 헤르페스에서 대상포진으로 내려가면 기본 대상포진 코드는 B02.9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단순히 대상포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침범했는지 귀를 침범했는지 이러한 대상포진 때문에 합병증에 따라 코드를 더 내려가야겠습니다. 이번에는 합병증이 있는 사례입니다. 단순하게 수두나 대상포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포진이나 수두로 인해서 뇌염이나 수막염이 동반된 경우 합병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단순 대상포진이나 수두 코드가 아니라 해당 합병증이 포함된 세부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국가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대상포진성 뇌염은 헤르페스에서 대상포진 그리고 뇌염으로 내려오게 되면 B02.0 검표 G05.1 별표, 검표와 별표의 형태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 수막염도 똑같이 헤르페스를 선도로 헤르페스, 대상포진 쭉 내려와서 대시 2개짜리의 수막염, 그래서 B02.1 검표, G02.0 별표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B02.0 검표, G05.1 별표로 나오는데 B02는 이제 대상포진을 의미하고 뒤에 소수점 4단위 수가 0이냐, 1이냐, 2냐, 3이냐로 이제 뇌염인지 수막염인지 눈과 관련된 합병증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 4단위까지 세 분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합병증에서 검표와 별표로 나왔다라는 것은 B02.0이 나타내는 것은 대상포진을 의미하게 되고 G05.1이 이제 신경계통인 뇌염을 뜻하게 됩니다. 뇌염일 때는 4단위가 0으로 바뀐다는 점, 대상포진 수막염에서도 B02.1이 나타나는 건 대상포진이고 수막은 이제 신경계통이죠. 그래서 신경계통인 G02.0 별표가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눈을 침범한 대상포진성, 이럴 경우에는 B02.3 검표에 눈과 관련된 코드는 이제 H코드 그리고 별표로 끝날 거예요. 검표와 별표가 있을 땐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다 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B01과 B02를 비교하면 B01은 수두를 나타내고 B02는 대상포진을 나타낸다. 이 둘의 공통점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베리셀라 좌스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다. 둘의 차이는 최초로 감염이 되면 수두이고 이 수두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이 수두가 신경절에 숨어 있다가 재활성화되는 것이 대상포진이다. 그래서 처음 감염인지 다시 활성화가 되었는지가 중요하겠고 수두는 주로 소아에서 발생을 하고 전신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대상포진은 주로 성인이 되었을 때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전신이 아니라 이렇게 신경절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특징 요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두는 처음 감염이 돼서 전신으로 이루어지고 주로 소아에서 발생을 한다. 대상포진은 재활성화가 되는 거고 신경 분포를 따라 발생한다. 또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바이러스 간염은 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간에 염증성 질환이 생겼을 경우 급성으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만성으로 진행하여 간경변이나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병리학으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세포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간세포가 손상이 되고 간에 염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바이러스 간염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은 회복이 되지만 일부 환자는 회복되지 못하고 만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만성 간염이 위험한 이유는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간경변증이나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간염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염을 분류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간염을 질병 분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기 전에 먼저 바이러스가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종류를 먼저 확인한 후에 급성과 만성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기억해도 대부분의 간염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간염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델타 병원체입니다. 델타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D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HDV라고 표현을 하고요. 델타 병원체 D형 간염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혼자서는 감염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야 증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B형 간염이 없었다면 D형 간염 바이러스도 있을 수가 없다. 반드시 B형 간염이 선행된 후에 D형 간염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B형 간염에 델타 바이러스 D형 간염까지 함께 감염이 되면 간 손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간 손상이 더 심해진다는 뜻은 간염 바이러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경변증이나 더 심할 경우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KCD에서도 델타 병원체의 유무를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델타 병원체는 B형 간염이 있어야만 걸릴 수가 있다. B형 간염에 걸리고 나서 델타 병원체 D형 간염 바이러스가 동반될 수가 있다. 단순하게 B형 간염뿐만 아니라 이 D형 간염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는 간 손상의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간 손상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중증 간염이나 간 경변증의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만성 B형 간염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델타 병원체의 유무에 따라서 4단위를 0과 1로 분류하고 있다. 만성 B형 간염에서는 델타 병원체 유무의 확인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델타 병원체 감염이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정확한 질병 분류를 위해서는 의무 기록이나 검사 결과를 통해 델타 병원체 유무를 확인하여 분류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균자라고 하는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자체가 몸 안에는 존재하는데 간에 염증은 거의 없는 상태, 즉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기를 면역 관용기라고도 불러요. B형 간염 보균자는 델타 병원체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균자로 기록된 경우에는 5단위가 0으로 분류가 됩니다. 반대로 델타 병원체가 있는 경우에는 B18.0으로 분류가 되므로 면역 관용기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 보균자 코드는 예전에 B형 간염을 알았다는 과거력만으로 보균자로 코딩하셔는 안 됩니다. 즉 의무 기록에 보균자나 면역 관용기 등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을 때만 B18.1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KCD에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볼 단어는 급성 A형 간염입니다. 하나의 포인트는 A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항상 급성으로만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반면에 B형과 C형은 바이러스가 몸속에 남을 수 있어서 만성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KCD의 시작은 늘 3권 색인책에서 시작을 합니다. 천도어는 간염이 되겠습니다. 간염에서 대시 하나짜리로 바이러스성, 대시 2개의 급성, 대시 3개의 형태, 대시 4개의 A, 급성 A형 간염은 B15의 범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아볼 단어는 이제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에서 중요한 점은 델타 바이러스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델타 병원체가 함께 동반이 되어 있으면 4단위수가 0으로 끝나죠. 직접 사전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선도어는 간염이 되겠고요. 대시 하나로 바이러스성, 대시 2개의 만성, 대시 3개의 형태, 대시 4개의 B까지 내려와서 만성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되겠고, 만성 B형 간염에서 중요했던 점은 델타 병원체의 동반 여부인데, 델타 병원체를 동반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내려와서 델타 병원체를 동반한 D형 간염 B18.0 대시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대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우리 1권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1권에서 B18을 찾으시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우리가 잘 찾은 게 맞고요. 여기 위쪽으로 보면 5단위 세분류는 면역 관용기 여부를 표기하기 위해서 B18.0, B18.1에 사용한다. 이 숫자 뒤에 면역 관용기가 표기되어 있으면 0, 그 외에는 9를 주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델타 병원체가 있었기 때문에 4단위수의 B18.0이 왔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인데 델타 병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델타 병원체가 없는 경우에는 B18.1의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문제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의무 기록에서는 면역 관용기 보균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B18.10, 그 외에 상세불명 기간이라면 B18.19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에서 델타 병원체가 동반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간염, 바이러스성, 만성, 형태 B까지만 내려오면 델타 병원체를 동반하지 않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B18.19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성 C형 간염입니다. C형 간염은 먼저 급성인지 만성인지 확인을 해야 되죠. 급성이기 때문에 B17의 범주가 왔고요. 만약 만성 C형 간염이었다면 B18의 범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KCD를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C형 간염에서도 선도어는 간염이 되겠습니다. 간염에서 바이러스성, 급성, 형태 C로 내려오게 되면 B17.1, 즉 B17의 범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염 중에서 특히 만성 B형 간염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델타 병원체 여부가 중요했다. 만성 B형 간염이 있으면서 델타 병원체가 있으면 B18.0, 델타 병원체가 없다면 B18.1로 분류한다. 특히 델타 병원체가 없을 경우 면역 관용기 보균자의 유무를 의무 기록에서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을 한 후에 5단위까지 결정을 해주어야 한다. 델타 병원체 유무에 따라서 4단위가 결정이 되고 델타 병원체가 없는 경우에 면역 관용기 보균자에 의해서 5단위가 결정된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A형 간염은 급성으로만 존재를 한다. A형 간염은 B15로 분류를 하고요. 급성 B형 간염일 경우에는 16, 그 이외의 급성 바이러스 간염은 B17로 표현이 됩니다. 모든 만성 바이러스 간염은 B18로 표현이 되고 상세불명 바이러스 간염은 B19로 표현이 된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B18의 분류 원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HIV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CD4 림프구를 선택적으로 감염시키고 파괴합니다. 감염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면역을 담당하는 CD4 림프구의 수가 점차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미생물에도 쉽게 감염되고 일부는 악성 신생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HIV의 가장 큰 문제는 면역력 저하로 여러 질환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병약으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HIV에 감염이 되면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CD4 T 림프구가 감소한다. CD4 T 림프구가 감소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건강한 사람에게는 걸리지 않는 다양한 질환에 걸리게 되고 또 악성 신생물로 발생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에이즈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HIV는 원인 바이러스이고요. 에이즈는 HIV 감염이 진행돼서 면역 결핍이 심해진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이 둘은 같은 뜻이 아니라는 것 함께 기억하세요. HIV병은 HIV 바이러스 자체보다 어떤 질환이 함께 발생하는지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감염성이나 기생충성 질환은 B20, 악성 신생물을 동반하였을 경우에는 B21, 기타 명시된 질환, 기타 병태, 상세불명에 따라서 22, 23, 24로 분류를 합니다. HIV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IV 감염 여부가 아니라 어떤 합병증이나 동반 질환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B20부터 B24는 HIV 감염으로 증상이나 동반질환이 발생한 HIV병을 의미합니다. 반면 Z21 코드는 HIV에는 감염은 되었는데 아직 증상이나 HIV 관련 질환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HIV 감염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상이나 기회감염, 악성 신생물 등 HIV와 관련된 질환이 발생하면 B20부터 B24를 분류하고 증상이 없는 무증상 감염 상태라면 Z21 코드를 사용합니다.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증상이 있어야 B 코드를 줄 수가 있고 증상이 없다면 상태 코드인 Z 코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팁을 드리면 B 코드는 이제 질병을 의미하는 코드이고요. Z 코드는 상태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HIV에서는 증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질병이냐 상태이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KCD를 통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단어는 HIV병으로 칸디다가 발생한 경우, HIV병으로 거대세포 바이러스가 발생한 경우, HIV로 카포시 6종이 발생한 경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IV 바이러스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이죠. HIV의 선도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에서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으로 내려오면 HIV 바이러스 HIV의 코딩이 되겠습니다. 동반 질환이 있기 때문에 대시 2개짜리의 무엇무엇을 유발한 첫 번째는 칸디다증, 그래서 칸디다증 B20.4로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대세포 바이러스 B20.2입니다. 또 카포시 6종, 6종은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에서 무엇무엇을 유발한 쭉 내려오다 보면 6종의 카포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포시 6종은 B20.0, 칸디다증이나 거대세포 바이러증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B20으로 범주가 분류가 되고 종류에 따라서 4단위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포시 6종은 악성 신생물을 뜻하게 됩니다. 악성 신생물일 경우에는 B21 범주로 분류가 된다. 즉 감염성 질환일 경우에는 B20으로 표현이 되고 악성 신생물일 경우에는 B21로 표현이 된다. 두 번째로 찾아볼 단어는 HIV병에서 여러 동반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분류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IV병에 칸디다증과 거대세포 바이러스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칸디다증, 거대세포 바이러스병은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B20에 대한 범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B20 동반된 질환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B20.7을 사용했고요. B20.4가 나타내는 건 칸디다증, B20.2가 나타내는 건 거대세포 바이러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는 코드가 3가지 모두 분류하셔야 합니다. HIV병에 카포시 6종과 칸디다증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카포시 6종은 악성암이기 때문에 B21 코드로 분류를 했고, 칸디다증은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B20의 범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는 B21, 하나는 B20. 서로 다른 범주
범주로 분류가 되어 있을 때는 동반된 질환의 코드를 줄 때 B22.7을 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칸디다증 B20.4와 거대세포 바이러스 B20.2 두 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동반되어 있을 때에는 각각 코딩을 주고 감염병으로 범주가 같을 경우에는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무엇무엇을 유발한 감염, 다발성까지 내려오게 되면 B20.7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반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러스 질환인 칸디다 B20, 또 하나는 카포시 6종에 해당하는 B21 코드가 서로 다른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다발성 코드를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무엇무엇을 유발한 다발성, 달리 분류된 질환까지 내려와줘서 B22.7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HIV 관련 질환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먼저 B20.7인지 B22.7인지 확인을 하고 각각의 질환 코드를 부여하면 된다. 같은 범주일 때는 20.7, 다른 범주일 때는 22.7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찾아볼 단어는 무증상 HIV 감염 바이러스 상태입니다. 사람, 면역결핍 바이러스 질환, 무증상 상태로 내려오면 Z21 코드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라는 거죠. 무증상성이면 질병 코드인 B 코드를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이나 기생충성 질환일 경우에는 B20 코드를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칸디다증이나 거대세포 바이러스병이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이 두 가지 이상 발생했다면 B20.7을 부여한다. 반면 악성 신생물이 동반되면 B21 코드를 사용하고 대표적으로 카포시 6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염성 질환과 악성 신생물처럼 서로 다른 범주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B22.7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HIV에는 감염이 되었지만 증상이나 동반 질환이 전혀 없는 무증상 상태일 때는 질병 코드가 아닌 상태 코드인 Z 코드를 부여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감염이면 B20, 악성이면 B21, 증상이 없으면 Z21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여러 질환이 함께 있을 때는 같은 범주인지 다른 범주인지 확인해서 B20.7과 B22.7을 주진단으로 선정해야 한다. 진균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와 효모를 말합니다. 진균은 진핵생물입니다.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세포 안에 핵이 있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균은 핵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진균은 핵이 있는 진핵생물이라는 점. 진균은 피부나 손톱, 점막에 침범을 할 수가 있고 면역이 저하되었을 때는 폐, 뇌, 혈액까지 감염이 되는 위험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표적인 진균 무좀,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크립토코쿠스 4가지에 대해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병리학적으로 살펴보면 건강한 사람에서는 대부분 진균에 감염이 될 때 피부나 점막으로 감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을 때에는 폐, 뇌, 혈액 등으로 퍼져 심부 장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 부위에 따라 표재성 진균증과 신분 진균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진균증은 감염 부위보다는 원인 진균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무좀은 B35, 기타 표재성 진균증은 36, 칸디다증은 B37, 폐나 뇌, 깊숙이 들어가는 진균증은 B38에서 B48 사이에 분류를 하고 상세불명의 진균증은 B49로 분류를 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아야 하는 것은 진균증은 질병 분류가 될 때 감염 부위 보다 원인 진균 종류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진균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표재성과 신부로 구분할 수가 있다. 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나 손톱, 모발, 무좀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표재성 진균증입니다. 반면에 아스페르길루스증이나 크립토코쿠스처럼 폐나 뇌, 혈액에 감염되는 경우는 신부 진균증입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첫 번째로 찾아볼 단어는 발백선입니다. 티니아 페디스라고 하는데 발백선은 우리가 흔히 아는 무좀입니다. 무좀은 피부 사상균증에 의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B35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럼 KCD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백선의 선도원은 백선, 티니아에 해당하는 백선이 되겠습니다. 백선에서 해부학적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발이기 때문에 발에 해당하는 발백선 B35.3으로 분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찾은 B35.3을 들어가면 발백선, 무좀, 발의 백선증, 발백선증 모두 다 B35.3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찾아볼 단어는 구강 칸디다증입니다. 입 안에 칸디다가 발생한 건데 B37로 분류가 된다라는 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구강 칸디다증의 선도원은 칸디다증이 되겠습니다. 칸디다증에서 해부학적 위치를 찾으면 구강의 입이죠. 그래서 B37.0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은 코드가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반드시 1권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B37.0으로 들어가게 되면 칸디다 구내염 아래에 구강 아구창이라고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찾은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찾아볼 단어는 폐 아스페르길로스증입니다. 아스페르길로스증에서 대시 하나로 폐로 내려오면 B44.1 검표, J99.8 별표로 확인이 됩니다. 검표는 원인 질환을 나타내고 별표는 결과를 나타냅니다. B44.1이 의미하는 것은 아스페르길로스증을 이야기하는 거고 J99.8은 진균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호흡기 장애를 나타내는 별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아스페르길로스증은 피부나 손톱이나 표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폐까지 들어간 심부 진균증이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 크립토코쿠스 수막염입니다. KCD에서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코쿠스증에서 대시 하나 수막염으로 내려오게 되면 B45.1 검표, G02.1 별표로 확인이 됩니다. 검표는 원인, 별표는 결과입니다. 원인에 해당하는 B코드에 해당하는 것은 크립토코쿠스 감염성 질환을 의미하고 G코드 신경계통 질환은 우리 수막염을 나타내게 됩니다. 즉 크립토코쿠스로 인해서 수막염이 발생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점은 크립토코쿠스는 B45로 분류가 돼서 심부 진균증이다 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균증 분류를 최종 정리하면 진균증은 원인균에 따라서 코드를 부여한다. 피부 사상균증, 대표적으로 무좀은 B35로 분류를 하고 칸디다증은 B37, 주로 폐를 침범하는 아스페르길로스증은 B44, 뇌나 폐를 침범하는 크립토코쿠스증은 B45로 분류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아스페르길로스증이나 크립토코쿠스증은 심부 진균증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스페르길로스증은 주로 폐, 크립토코쿠스증은 뇌와 폐로 분류가 된다. 피부 사상균증은 이제 주로 피부. 병리학적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면 염증 반응과 함께 조직이 손상되게 됩니다. 이후 조직이 손상된 후에 치료를 통해 감염 자체는 사라지고 회복이 되었지만 손상된 조직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면 기능장애나 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감염이 발생했다가 감염이 회복이 되었지만 그 결과로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후유증이라고 한다. 후유증은 B90에서 94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은 후유증은 현재가 아니라 과거 감염의 결과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질병 분류를 할 때 감염성 질환의 후유증은 현재 남아있는 증상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감염을 앓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결핵의 후유증으로 폐 섬유화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폐 섬유화가 기준이 아니라 결핵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소아마비에서의 후유증, 질병 분류를 할 때 기준은 소아마비, 나병의 후유증에서도 나병, 감염성 질환의 후유증은 그 증상을 남긴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핵심은 현재 어떤 장애가 있는지보다 어떤 감염병의 후유증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현재 감염과의 후유증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결핵을 학습했을 때 결핵은 A15에서 A10 사이의 코드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결핵에 감염 중일 때는 A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결핵은 이미 치료가 끝났고 폐 섬유와 같은 후유증만 남아있다면 A 코드를 줄 수 없고 B 코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감염을 치료하고 있으면 A 코드, 감염은 끝났고 그 결과로 후유증만 남아있으면 B90에서 94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시 정리하면 결핵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고 현재 치료 중이면 A 코드, 결핵은 끝났고 그 결핵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나왔다면 B90, 소아마비에서도 소아마비가 현재 진행 중이면 A80, A 코드를 부여하고 후유증이면 B 코드, 나병일 때도 A, 후유증일 때는 B92, 즉 90번대 코드를 사용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현재 감염일 때는 A 코드, 후유증일 때는 B 코드를 사용한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후유증 코드를 질병 분류할 때는 현재 남아있는 후유증, 질병 그 자체보다 후유증은 원인이 되었던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90인지, 91인지, 92인지 구분을 하게 되어 있다. 즉, 과거에 어떤 감염병을 앓고 있었는지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KCD를 통해 결핵의 후유증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에서 후유증 코드를 찾을 때 선도어는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후유증은 시퀄레라고 표현을 하고 한글 색인에서 찾아보면 후유증은 히읗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히읗에서 후유증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성 질환의 후유증에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질환 기준이 아니라 후유증이 남게 된 원인, 감염병을 찾는 게 핵심이죠. 결핵의 후유증이기 때문에 후유증에서 결핵으로 내려가면 B90.9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회색질 척수염의 후유증을 찾아보겠습니다. 회색질 척수염 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소아마비가 되겠습니다. 선도어 후유증에서 회색질 척수염 찾으시면 B91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볼 단어는 나병의 후유증이 되겠습니다. 후유증에서 나병으로 내려오게 되면 B92로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